어느 시점부터 불교는 다른 것들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무아는 주장이 아니라 주장에 대한 일종의 안티테제지 않습니까? 공도 마찬가지죠. 공이라는 것은 주장될 수 없잖아요. 무엇의 공인 거잖아요. 무엇의 텅 빈 거잖아요.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집단은 거꾸로 보자면은 다른 이즘의 영향을 또한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쉽게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이 전통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아시아나 티벳이나 중국이나 한국 같은 다른 문화대권에 들어갔을 때도 되게 쉽게 그 지역에 적응하고 또 그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철학과 출신입니다. 철학과 출신이고 학부부터 석사, 박사를 모두 철학과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국 불교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어떤 문헌을 본다는 것은 그 문헌에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 메시지와 어떤 논리적 구조, 의미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보았을 때 덜그럭거리는 게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상이 되게 빼어나게 철학적으로 완성되면 좋겠는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통일되지 않은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어떤 구절들도 계속 보이고 어떤 이해들도 보입니다. 보통 그런 이해들은 기존의 어떤 해석이나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쌓여오면서 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실제로 그것이 확인이 되고, 말하자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의 텍스트를 볼 때 그 텍스트의 내적인 정합성이나 내적인 철학적 의미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적어도 이 내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때에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전전때에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요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연구 분야는 물론 철학 쪽에서 활동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사상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상사나 개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가장 불교적이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도 우리가 보는 불교라고 하는 이 전체상을 만드는데 대단히 이제 역할을 많이 했던, 특히 중국 불교에서 역할을 많이 했던 게 소위 말하는 세속 권력과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연의 마지막 주제로 잡은 것은 왕과 승려들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세속 권력과 불교인이라고 이제 잡았는데요.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역사에서 특별한 곡절이 있을 때마다, 특히나 중국 불교에서는 그 과정에서 권력과의 관계, 이때 관계는 그 권력에 습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권력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세속 권력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사상들의 특징들도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다니파타의 파라마타카 수타라고 하는 8개의 이제 궁극에 대한 경전이라고 하는,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었던, 그리고 멋있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위험한 저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전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이가 자기의 견해가 아주 궁극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여긴다면 모든 견해를 열등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니 그 때문에 그는 논쟁을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하고, 뭐라고 했냐고 하면 집어들었던 것은 내려놓고 다시 붙잡지 않는다. 그는 관념에조차 의지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분파의 편도 들지 않고 어떠한 견해도 믿지 않는다. 이때 견해는 그 원문을 보면 거의 이즘에 가깝습니다. 이즘, 주의, 어떤 주의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묻지 않는다. 이 생이나 다음 생에 어느 존재도 상태가 바라지 않느니 그는 가르침들을 헤아려 본 뒤에 어떠한 주장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불교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좀 익숙하게 볼 소위 말하는 중도의 구절이긴 합니다. 뭐 이게 올바른 견해 혹은 이제 중의 길, 아주 이제 불교적으로 바람직한 길인데, 특정한 주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서 성립한다고 했을 때. 제가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을 겁니다. 다른 학회에서 인도 불교는 어떻게 멸망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선생님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선생님 저는 중국 불교 전공인데 왜 저한테 이런 걸 시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 이상민 선생님은 그거 못해요? 그거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도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럼 왜 할게요?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그때 찾은 구절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이미 많은 연구들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느 시점부터 불교는 다른 것들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이외에 인도 전통의 종교, 예를 들어서 밀교적인 코드들, 딴뜨리즘이라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 아시죠? 알라야식에서 알라야라는 말이 원래 불교 용어가 아니라 샹키아에서 온 용어다. 그러니까 불교는 그 인도 내에서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주변의 학설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점차적으로 그 정체성을 잃어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누굽니까? 인도 초대 대통령이었던 네루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인도는 불교에서 자연사였다 라고 했을 때, 불교가 이건 이제 불교도 입장에서 타락이죠. 불교 입장에서 타락인데, 애초에 이런 특수한 주장 자체를 자기 어떤 주장으로 삼지 않는, 무아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무아는 주장이 아니라 주장에 대한 일종의 안티테제지 않습니까? 공도 마찬가지죠. 공이라는 것은 주장될 수 없잖아요. 무엇의 공인 거잖아요. 무엇의 텅 빈이잖아요.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집단은 거꾸로 보자면은 다른 이즘의 영향을 또한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쉽게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이 전통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아시아나 티벳이나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도 되게 쉽게 그 지역에 적응하고 또 그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인즉슨 우리가 바로 이것이 불교다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고집한 상태로서 타문화권에 들어가진 않는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그것을 이제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중국 불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보면서 특히나 이게 제가 이제 처음 봤을 때 수다니파 덱을 영역본으로 봤는데, 이제 수행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이즘도 거부한다. 저 이 말이 약간, 물론 이게 되게 불교적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 약간 충격이었어요. 내가 불교도라고 할 때 내 주장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너무나 쉽게 다른 주장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쩌면 이거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결국은 가장 이상적인 불교의 미래는 완전히 불교라는 이름을 감추어버리고 녹아버리는 거 아닌가? 그게 불교의 어떤 이상적인 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인도라고 하는 대단히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여러 철학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더 그랬겠죠. 물론 이제 동아시아는 외래 종교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외래 종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덜 생긴 것이기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크게 5가지 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제가 연구한 부분도 있고 상식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갓 나온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갓 나온 주장도 있는데 이 내용들은 다 불교의 사상적 문제와 세속 권력 간의 문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탄생한 일종의 역사적인 5순간들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쩌면은 이러한 이야기 중에서는 한국 불교에도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북조의 천자와 승려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억압의식이 탄생한 불경들, 세 번째 왕권 친화적 승당과 칠원종, 네 번째는 종파의 성세와 국가 권력, 다섯 번째는 국가에 귀속된 승려들과 국가를 거부한 승려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은 아마 이 중국 불교사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제 전공은 6세기 북조 불교고,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익숙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앞 시기에 이릅니다. 중국 불교가 언제부터 중국 지성계에 본격적으로 흡수가 되기 시작했냐면, 역시 구마라집이라는 인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마라집이라는 이 사람이 번역을 하고, 쿠차 출신이죠. 쿠차 출신인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경전을 번역을 하고, 번역에서 끝났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제자들을 직접 키워가지고 강의를 했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불교의 사상, 특히나 공이나 반야학의 사상들이 남북조에 알려지게 되고, 또 도가들과 혹은 대론하고 혹은 이제 습합되면서 점차 연구가 깊어지게 되는 시조에 이 구마라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번역한 경전만 해도 35부 300권으로 쫙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경인 법화경, 반야경, 금강경, 이 금강경은 요즘도 읽고 있는 그 금강경입니다. 희한하게 그 금강경은 몇 번에 걸쳐서 번역됐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표준적인 금강경은 이 구마라집본으로 읽고 있어요. 그 이외에 뭐 유마경도 있고, 뭐 아미타경도 있고, 뭐 중론, 그 유명한 용수의 중론, 그리고 반야경 주소서인 대지도론, 그리고 경량부의 논설하고 하는 성실론 등 여러 가지 경전들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 이외에 제가 하나의 샘플로 들고 온 건 단무참이라는 사람입니다. 단무참은 구마라집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번역 업적은 대반열반경, 소위 말하는 뭐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혹은 뭐 법신은 상주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 대반열반경, 대승 대반열반경의 핵심은 뭐냐면 부처는 죽어서도 죽지 않는다예요. 부처는 죽어서도 죽지 않는다. 법신은 영원하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경, 그리고 뭐 대집경의 일부, 금강명경의 일부,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경전이 이 보살지지경입니다. 보살지지경은 뭐냐면은 유가사지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유가사지론 중에 보살지가 있잖아요. 유가사지론 본지분의 보살지라는 품의 변력본입니다. 그 부분만 따로 번역을 한 게 이 보살지지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대승계가 있습니다. 대승계. 뭐 아시겠지만 그 대승은 경율론이라고 하는 3장 중에서 경장과 논장은 있는데 율장이 없잖아요. 아시죠? 율장이 없습니다. 율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승불교를 따른다고 하는 조계종에서도 여전히 계율 자체는 다 소승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살지지경에는 말하자면 대승불교의 율이 아주 이제 기초적인 형태로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소위 말하는 대승계경이라고 하는 중국 찬솔 경전들이 나오기도 하는, 나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역자이고 인도 승려입니다. 19부 131권이라는 만만치 않은 후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경전들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받았던 취급을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특히 구마라집이 수모를 되게 많이 당해요. 이 여광이라는 사람이 쿠차국에서 구마라집을 데리고 온 사람인데, 얘가 이 여광이 뭘 하냐면은 그를 희롱하여 강제로 쿠차국의 왕녀를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근데 구마라집 버티려 수락하지 않았으나 사양함을 할수록 더욱더 괴롭혔다. 여광이 말했다. 도사의 지조라고 해봤자 당신 아버지보다 나을 것이 없지 않는가. 어찌 그리 한사코 사양하는 것인가. 라고 하고는 독한 술을 먹이고는 여자랑 함께 밀실에다 가둬버립니다. 또 이 쿠차국에서 포로로 잡혔을 때만 이걸 당한 게 아니라 나중에 중국에 와서도 비슷한 일을 당해요. 진나라 임금 요홍이 항상 구마라지 말했다. 대사의 총명과 뛰어난 깨달음 천하에 둘도 없습니다. 만일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시어 법의 씨앗이 될 후사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노의 열명을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실제로 아마 그래서 구마라집은 자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이거는 승려를 대하는 법도가 절대 아니죠. 오히려 일종의 국가 혹은 왕에게 기속된 무언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는 이 고승전에 나오는 기사인데 아주 일부만 달고 왔습니다. 그리고 구마라집이 했던 그 역할이 있어요. 말하자면 일종의 신이승 혹은 군사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85년 정월 고창에 큰 바람이 불었는데 구마라집 말했다. 상사로지 못한 바람이다. 보온과 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애써 노력하지 않아 저절로 평정될 것이다. 그러자 양경과 패망이 잇따라 반란을 일으켰으나 얼마 안 있어 모두 죽어버렸다.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종의 장수나 군왕의 어떤 그 정치와 관련된 상담자 역할을 해요.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교 승려이자 역경승으로서 대접받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군주에게 봉사하는 일종의 이민족의 신통력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그 정도 존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 사람조차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단무참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슬픕니다. 이 저거몽선, 하서에 있었던 저거몽선이 양지방을 점거하고 나서 왕이라 참칭한 다음에 단무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명성을 듣고는 만나서 후하게 대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단무참은 이제 하서에서 주로 이제 번역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부터가 좀 의미심장하죠. 그때 북위 오랑캐 탁발도, 그러니까 북위 태무제입니다. 태무제가 단무참의 도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사자를 파견하여 맞아들이려 했다. 탁발도는 또 저고몽선에 고하여 알렸다. 만약 단무참을 보내지 않으면 즉시 공격하겠다. 그러나 저고몽선은 단무참을 섬긴 지 이미 세월이 오래되어서 차마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였다. 거의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 달라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북이 탁발도가 결국은 이제 북조를 통일을 하기 때문에 강대국에서 니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단무참을 나한테 보내라. 안 그러면은 내가 너를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인도 승려라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400년 초반만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이제 불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사람을 존중해 준다기보다는 국가 권력을 위해서 갖고 있는 일종의 부적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적과 같은 역할. 그래서 이 단무참전에서 나오는 이 단무참의 마지막은 그래서 되게 좀 슬퍼요. 433년 3월에 서역에 가서 열반경의 뒷부분을 구하겠다고 굳이 청하였는데 저거몽손이 그가 떠나기를 원하는 것을 분노하, 얘가 지금 드디어 나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이 못된 놈 이래가지고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날이면서 단무참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중들에게 작별했다. 내 오빠가 도래하려 하는구나. 무성인들께서도 이것을 구제할 수는 없다. 본래 마음에 서원을 새긴 것이라서 더 이상 여기서 머물 수 없다라고 떠나는데 실제로 이렇게 떠나자마자 저고몽손이 단무참을 암살해버립니다. 이 정도 대접이었던 거죠. 지금 보이는 어떤 숭고하게 이제 불법의 뜻을 품고 그리고 그것이 왕들의 어떤 호의를 받아가지고 번역을 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이때 당시에 특히나 북조에서 많은 역경 사업이 이루어지고 많은 승려들이 이렇게 초빙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심이 깊어가지고 스님으로 초빙한다기보다는 신통력을 가진 어떤 능력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일종의 인적 재물들, 이런 방식으로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많은, 그리고 실제로 동아시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역경 사업들을 진행했다는 것도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인도 승려들을 모시고 데리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소위 말하는 왕즉불 사상입니다. 왜 이러한 논의가 나오는지, 이거 사실은 거의 아부거든요. 좀 이제 오버하는 아부입니다. 조근에 이제 법과라는 양반이 이런 걸 했대. 계율과 행실이 모두 정밀했고 뭐 해서 이 사람을 도인통으로 삼아서 승려들을 총괄하겠다. 도인통이 뭐냐면은 국가에 속해 있는 승직 관리들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미 이 시기부터 승려들을 국가에서 관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게 시켰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아부를 떠냐? 태종 명원제는 밝고 예리하고 도를 좋아하니 곧 지금의 열애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문들이 마땅히 예를 다해야 한다 하면 항상 절을 했대요. 세상에서 승려할 수 있는 가장 큰 아부죠. 지금 천자님이야말로 열애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께 절하듯이 당신에게 절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도를 널리 펼칠 수 있는 이는 임금이다. 내가 천자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곧 부처를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부귀 시대에 만들어진 윈광석굴 같은 데 보면 석불들이 있는데, 이 석불들은 부처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얼굴들은 각각 북조의 왕조의 얼굴들을 모사해서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탁발규, 도무제 탁발규의 얼굴이고 탁발사의 명원제의 얼굴이 여기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북조에서는 부처라는 존재와 부귀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를 동일시하고, 그 동일시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정치적 정당성 또한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왕즉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도 이 선비, 탁발 쪽이었던 비한족 국가가 갖고 있었던 정통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족 국가는 그 지역을 다스릴 때 그 왕조의 시조로부터 시작되는 일종의 종법 제도를 따르고 있는 천자가 대대손손 이어지고 있었고, 그렇게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은 그 왕조 자체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목민 출신이었던 선비 탁발 쪽이 점거하고 있는 북쪽 땅은 정통성이 없이 우리의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어떤 오랑캐들의 땅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네들이 그 한족의 담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의 정통성은 어떨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유목민족들은 우두머리 어떻게 뽑는지 아시죠? 유목민들은 우두머리 어떻게 뽑는,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 부족끼리 모여서 회의에서 장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근본 없는 왕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되게 합리적인 왕 아닙니까? 가장 뛰어난 자를 우두머리에 모시는 합리적인 왕인데, 이제 한족의 입장에서, 중국 문화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 이렇게 근본 없는 놈들이 있냐, 어떻게 핏줄 하나도 없는 왕을 왕이라고 이렇게 올리냐라고 하는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도움을 준 게 바로 왕즉불 사상 같은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이유는 내가 바로 현세의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 불국토에 이 땅의 불국토를 만들기 위한 열애로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비족들이 숭배하던 호천신이 있어요. 이 호천신이 인도의 라후입니다. 라후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신격인데, 이 호천신 대신에 불성을로 바꿔가지고 조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초에 이제 중앙아시아 쪽이니까 아무래도 인도 문화권하고도 연결되어 있었던 이 선비적인 문화를 기존에 있었던 자기들의 신앙을 이제 불교로, 신앙 배경을 불교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의 윤회설들이 천자에게 되게 유리하게 적용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열애인 이유는 전생에부터 쌓은 업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열애로서 있다. 물론 이것들이 어떤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명문화된 기록은 제가 찾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열애다. 즉 내가 전생에서부터 크나큰 업을 쌓아가지고 지금 내가 열애로서 이 땅에 당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왕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전 중에서 남북조 시대의 경전은 진짜 거의 압도적으로 북조에서 번역된 것들이 많습니다. 인도 승려들도 막 들어와가지고 번역도 막 지원을 하고 그만큼 인도 승려들도 여기서 대접도 잘 받았고 동시에 불교 승려들 또한 이러한 지배층의 요구에 영합을 하면서 이를 통한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불교가 본격적으로 중국의 자리를 잡을 때에는 이미 시작부터 지배계층, 정확히 말하자면은 왕과의 서포트, 그리고 상호 어떤 필요의 관계에 의해서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되게 말하자면 인도 불교랑은 확실히 그 선행 연구를 보니까 인도 쪽에는 어쨌든 이런 그 사문 전통이라 그러죠. 이 슈라마나 전통이 그 세속 전통하고의 일정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있다고 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그런데 사실 중국은 그런 거리가 없어요. 제가 이거 1강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정신적인 깨달음, 완성된 인간의 목적은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성인군주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완성된 인간이 말하자면 사회적 효용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불교가 동아시아에 정착할 때에도 그것들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어쩌면 오히려 긴밀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정착할 수가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씬. 두 번째는 폐불과 관련됩니다. 억압의식이 탄생한 불경이라고 이름 붙였고, 요게 이제 서울대 지금 철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상엽 선생이 요걸 아주 매력적으로 이제 고립의 시대, The Age of Isolation 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말한 거랑도 통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중국에서 경전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인도에서 보통은 번역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는 경전 중에서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부모운중경 들어보셨어요? 부모운중경? 경전 주제에 효를 이야기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되게 많이 알려진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찬술된 경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딱 뒤져보니까 되게 재밌는 패턴이 있다는 거죠. 패턴이 뭐냐면은 번역 사업이 끊겼을 때 경전이 만들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번역 사업이 쭉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폭 끊겨요. 그럼 그때 만들어져요.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승기신론이라는 텍스트 아시죠? 대승기신론이라는 텍스트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도 딱 그 번역 사업이 끊겼을 때 만들어졌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경이 위경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위경, 이게 사실은 위경 개념이 사실은 불교에서 되게 약해요. 만약 위경이 붓다 자신이 직접 짓지 않은 경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경전은 다 위경입니다. 그리고 붓다 시기가 가깝게 지낸 경전만 진경이라고 한다면은 어디까지가 그럼 붓다 시대에 가깝게 지어진 경전일까를 알게 됩니다. 어쨌든 대승경전은 그럼 다 위경이에요. 인도에서 지어졌지만.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래서 이걸 위찬경전이라고 저도 그냥 쉽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위찬경전이면 반야경도 다 위찬경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맥락은 쓰진 않습니다.
저도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왜 산스크리트로 있으면은 위경이 아니에요. 위경이지. 부처가 쓴 게 아닌데. 인도 전래 경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모르는 되게 많은 경전들이 기록만 남아있는 위창 경전, 중국 찬술 경전들. 그래서 요즘 학계에서는 위창 경전이란 말을 안 쓰고 중국 찬술 경전이라고 쓰긴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제 연구 시대와 겹치는 게 언제냐면 삼무 일종 패불이가 알려진 중국에서 역사적 네 번째 패불 중에서 첫 번째, 이 태무제가 일으켰던 탁발도 시대의 패불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구겸지라고 하는 도사가 최호라고 하는 이 양반이 이제 탁발도를 설득해가지고 그 당시에 말하자면 얘네가 그러니까 촌놈이잖아요. 서울 사람하고 이제 섞이는 과정에서 이 외래 종교를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불교를 탄압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공포문이 위서 성로지에 나와 있는데 이 성로지에 보면은 거의 이 사람은 거의 한족으로 자기를 빙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후한의 황만하고 음탕한 군주 명제가 사악함과 거짓됨을 믿고 현역되어 이게 뭐냐면은 불교가 처음 전해졌다는 전설이 후한 때 명제 때 전해졌다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오랑캐 귀신을 먹고 상도를 어지럽혔다. 그래서 예의가 크게 무너져가지고 귀신의 도가 불같이 일어나서 왕법을 도와도 멸시하는 듯했다. 짐은 하늘의 대업을 이었으나 마침 구군이 나는 피트명을 만났으니 거짓됨을 없애고 진신됨을 바로 잡아서 중국의 다스림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오랑캐 신을 믿거나 흙으로 청동으로 사람 모양을 하여 섬기는 가족들을 모두 죽인다. 부처의 형상과 경전은 모두 불태우고 승려는 늙고 젊음에 상관없이 다 죽이고 무려버린다. 막 이런 이제 아주 꽤나 이제 그 유목민족 왕족다운 오랑캐 민족다운 굉장히 이제 강력한 패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온 당연히 그러니까 번역도 끊겼겠죠. 그 번역이 끊긴 가운데서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되게 잘 알려진 경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인왕경입니다. 인왕경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왕경은 소위 호국경전이라 그래서 신라시대에서 되게 중시된 경전인데 요 경전은 5세기 중후반 중국에서 찬술된 경전입니다. 요거는 이제 고증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게 어떤 그 패불의 맥락 속에서 지어졌다는 구절을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대왕이여 미래세에는 일체 국왕과 태자가 왕자와 사부제자가 멋대로 불제자들의 규제를 문서하여 속인의 법과 같이 하고 노예병사의 법과 같이 하리니 만약 나의 제자와 비고 비구니를 호적을 만들어서 관리가 불이하면 모두 나의 제자가 아니라 노예병사의 법을 따르는 일이라. 관리를 세워서 승려의 법을 제어하고 승적을 강요하고 크고 작은 승통을 규제함이 마치 죄수를 다루는 법이나 노예병사를 다루는 법과 할 것이니 이때를 당하면 불법이 오래지 않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정확하게 패불 상황에서 승려를 환속시키고 사찰을 폐쇄하는 그 상황에 대한 일종의 묘사가 이 안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인왕경 자체는 거의 이제 패불 시기 사이에 북조에서 찬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패불 그 배경이 뭔가요? 생각이 패불 배경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일단은 그 한민족, 그 한족 문화로 동화되고 싶어하는 그 지배층의 욕구가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도교 쪽에서의 일종의 이제 음해공작 이러면 음해공작이고 실제로 생존 전략들이 있어. 하나가 더 있죠. 국가가 불교를 지원해 줄 때 항상 생기는 문제인데 말하자면은 당장 군사나 경제적으로 써야 될 인력들이 승려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돈 많이 들어가고 얘네들은 부역에서도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역에서 면제되거나 전쟁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승려가 되는 경우도 생기고 돈을 많이 먹고. 그 부처님도 그 기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잖아요. 그때 네네. 당시에는 살아 생전에는 근데 그쪽 때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부처님이 부처님 계셨을 때는 그 비구가 되려고 하면은 일단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노동력이나 네네네. 그 어떤 병사로서의 그 인원의 대상이 네네네. 그것을 이제 비구로서 박아들이잖아. 그리고 정확하게 남아있진 않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 그래서 승려 인구가 확 늘긴 합니다. 이게 패불이 일어날 때 징조가 있어요. 패불이 일어나기 직전의 징조는 항상 승려 인구가 확 늘어나요. 얘네들이 생산활동을 안 하잖아요. 생산활동을 안 하고 국가의 돈만 먹고 살고, 심지어 이게 지금 여기서는 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이제 민간인의 법으로서 승려를 다스리는 것. 나중엔 이게 승려들한테 엄청난 일종의 그 뭐라 그래야 돼, 감투가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남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비교가 둘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남조에는 패불이 없었죠. 남조에는 패불이 없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열심히 지원해주는 불교는 확실히 북조에서 많이 있습니다. 남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연 발생적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실제로 북조에서는 패불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어쨌든 이전까지는 북조가 말하자면 불교 연구의 중심이었다가 패불이 딱 일어나게 돼서 그 인원들, 특히 구마라집 제자들이 죄다 남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가 이제 불교 연구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남조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국가 차원에서 이런 식의 승려들을 막 관직으로 등용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건 남조에서는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필요했다. 그죠. 통제가 필요했죠. 통제는 근데 그렇게 막 시스템적으로 잘 통제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에 싹 치워버리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복구가 되고, 요게 좀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삼무 일종의 패불이라 그래서 총 4번의 패불이라고 하는데, 이 패불이 불과 400년 만에 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에서 불교가 가장 핫했던 시기에 패불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성세와 패불이 은근 같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 인왕경에 뒤이어서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경전이고, 실제로 이제 중국 불교 사상사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끼친 경전이 이 보살영락본업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보살영락본업경도 소위 말하는 이 당시의 위찬 3대의 경전이 뭐냐면은 인왕경, 보살영락본업경, 법망경,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법망경이라고 하는 경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3개는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대개는 인왕경이 가장 먼저 생겼고 보살영락본업경과 법망경이 그것보다 조금 있다가 생겼다고 추정이 됩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5세기 중후반 정도에. 그리고 제가 요거를 되게 이제 즐겨서 인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 보살영락본업경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인데, 요게 중국에서 나온 최초의 화엄경 요약본입니다. 화엄경이 제가 저번 시간에 교판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화엄경 자체가 60권이고 내용도 되게 막 복잡하고, 뭐 10품, 뭐 10지, 10행, 10회양, 뭐 10주품, 성기, 열애 성기품, 입법회, 되게 여러 가지 경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전들이 보살의 어떤 수행도를 설하는 돈교의 가르침이다라는 건 있었는데, 그러면 이 가치의 가르침을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요약본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영락본업경은 처음에 득도했을 때부터, 이게 말하자면 화엄경 1권의 배경입니다. 정멸호궁에서 부처가, 석가모니가 깨닫고 나서부터의 이야기를 쭉 설하는 배경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보광당에서 10불공도, 제석당에서 10주, 영보당에서 10행, 법광당에서 10회양, 만이당에서 10지, 기원림에서 입법계 품을 설했다라고 리스트업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 보살계위 52계위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뭐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 등각, 묘각, 그거 처음 나온 게 요겁니다. 최초에 이 보살영락본업경은 42계위설을 이야기했고, 나중에 이제 천태에 가서 10신위, 외범 범부위를 붙여가지고 52위를 선하는데, 이 아이디어 자체를 처음 제공한 게 이 경전이야. 이 아이디어가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화엄경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화엄경에서 42위, 52위가 없어요.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화엄경 자체를 역시 화엄경은 아주 장대한 보살의 행을 이야기하는 경전이구나 라는 게 여기에서 딱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두 번째 씬. 말하자면 불교가 억압받을 시대, 왕권에 의해서 억압받을 시대의 아주 흥미로운 현상들. 즉 경전이 번역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직접 지어서 읽는다 라고 하는 태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근데 단순히 이 시기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전 세대에도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